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칼 마르크스에 대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 예도는 이 마르크스에 대한 강좌를 이미 마르크스와 레닌, 러시아의 사상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강좌를 열었고, 마르크스와 레닌의 그 강좌에서는 주로 두 사람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열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의 철학적인 그러한 상황을 함께 이야기하는 지적이라든지 바디우라든지 오늘날 탈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어떤 그러한 작품들을 읽기 위하여 이러한 마르크스에 대한 1차 원전에 입각한 그러한 강좌를 체계적으로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죠? 이 마르크스를 예도가 마침내 일주일간의 지금까지 사유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내 시리즈 강좌로 연결해서 강의를 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칼 마르크스. 한국에서는 사실 마르크스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한 오해와 그죠? 아직도 소화되지 않는 순진한 마르크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또 도는 그런 현실 속에서 막스를 붙잡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도가 도무지 안 되고, 사실은 예도는 그룬트리스의 그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읽고 작품을 강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그룬트리스의 양이 조금 많고 이래서 일단은 강좌를 열어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세 곳을 거치면서 세계주의자, 코스모폴리탄이라 그러죠. 세계주의자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데, 예도는 그러한 관점도 있지만 적용된 마르크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러시아라든지 어떤 그 유럽 상황에서 적용된 마르크스, 해석된 마르크스로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고전으로서, 학문으로서, 그 다음에 철학으로서 풀으면서 어떻게 철학소에서 마르크스가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 이런 관점에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서구에서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서구 지식인들 중에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푸코와 알투세르, 그 다음에 들레즈, 바디우, 지제, 그죠? 그 대부분의 철학자들, 그리고 또 하버마스는 독일에서 보수주의자로 엄청 공격을 당하지만 그 역시도 마르크스에 대한 연구로서 그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3세대를 차지하는 자들 역시도 그런 쪽에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마르크스를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그죠? 풀어내야 되고, 그래서 예도는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마르크스에 대한 전반적인 강좌를 그죠? 시리즈로 열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태어났죠. 그죠? 독일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또, 그 독일에서 태어난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살았어요. 그 도시가 트리에인데 상당히 아름다운 도시고, 그 다음에 거기는 과거에는 프랑스 혁명 시절에 나폴레옹의 어떤 그러한 수하에 들어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곳이었고, 특히 독일은 그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영국의 산업혁명이 16세기로부터 시작되었고 상당히 일찍 시작되었는데, 독일은 그 산업혁명이 또 늦었지만 정치적 실천에 대한 것은 감히 프랑스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 그죠? 그러니까 독일은 비스마르크가 나오면서 프로이센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시키면서 철의 강국으로 19세기 말에 중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되면서 이제 독일은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또한 그 독일 관념론에 대한 그러한 사유를 통하여, 물론 여기에는 해겔 좌파의 어떤 영향이 있겠죠. 그죠? 영향에 의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눈이 떠갔다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이 가장 빠른 자본주의적 발전을 성취할 때에, 그죠? 프랑스는 거기에 대한 산업혁명은 뒤떨어졌지만,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그 정치를 통한 실천적 측면이 가장 뛰어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르크스가 독일에서만 살았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그러한 세계주의자로서, 그죠? 범세계주의적인 인터내셔널한 그러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의 사상 역시도 자본론까지 갈 수 없는, 그죠? 그런 현실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프랑스와 영국을 강력하게 대립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가 프랑스로 갔을 때 엥겔스를 만나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만남을 통하여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찾았어요. 저는 이게 마르크스가 태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그 모체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세 개로 표현하는데, 독일 관념론, 두 번째는 프랑스의 상당히 선진적인 정치 의식, 세 번째는 그 영국의 자본주의 발달을 통하여 나타난 고전 경제학자들의 연구, 그죠? 이런 것들의 결합이 바로 마르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마르크스의 생애와 연관시켜서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아마 두 번째 시간부터, 그죠? 해겔 법철학 서문, 그 다음에 유대인 문제, 이제 초기 작품부터 천천히 훑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마르크스는 트리에라고 하는 그 포도주 재배가 아주 포도 재배가 아주 왕성한 그러한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부모는 그 독일 정착 시민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아버지는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그 고트프리드 레싱, 독일의 계몽주의자죠. 그 다음에 볼테르, 프랑스의 볼테르, 그 다음에 라신, 이런 것들을 자주 읽었고, 그래서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자로서
살았는데 살아남기 위하여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스무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개신교 신자가 된다고, 여러분. 개신교 신자가 되고, 엄마는 그냥 가정부로서, 가정부가 아니라 가정에, 충실한 그러한 유대인 전통의 랍비 계열의 어떤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었어. 이 마르크스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 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라인 지방에 있었던 그 트리에시가, 그죠? 상당히 저항 의식이 있었으며, 거기서 그는 포도주 재배 노동자들의 어떤 그러한 어려운 처지를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당히 열심히 합리주의,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자로서 살았고, 그 당시의 교육 현실 역시도 프랑스의 계몽주의와 그 다음에 독일의 칸트 철학,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윤리, 이런 것들의 개신교적인 윤리, 이런 것들이 강력한 전통이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마르크스가 나중에 장인으로 만나게 되는 그 베스트팔렌 남작이 있어요. 이 사람이 트리의 시의원이었는데 이 딸이랑 결혼을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장인 어른이 또 낭만주의와 그 다음에 또 문학적인 감수성이 아주 강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문학적 감수성이 바로 호모와 섹스피어라든지 이러한 작품들의 심취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 그랬는데 그 당시에 독일의 상황에서 마르크스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이러한 교육에 의하여 살아가고, 이제 17살이 되던 1818년에 태어나서 17살이 되던 해에 그 본대학으로 가서 법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법학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고. 그게 35년, 여러분, 17살. 그런데 여기에 두니까 아버지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법률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약혼한 예인이라고 하는 베스트팔렌 남작의 딸에게 바치는 편지를 주로 쓰면서 그 낭만주의의 어떤 그 시대에 그 독일의 낭만주의에 어떤 심취해서, 그죠?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된다, 이래갖고 베를린 대학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36년도예요.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베를린으로 가게 돼. 거기서 4년을 머무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청년 해결학파의 좌장급이었던 브루노 바우어를 만난다고. 여러분, 해결 좌파에 대한 그게 최초로 인식된 게 누구였어? 다비드 슈트라우스예요, 여러분. 예수전을 썼던 그 다비드 슈트라우스가 또 니체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어떤 연구를 통하여 성서 안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역사적 자료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 비판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나중에 헤겔과 만나게 되면서 이 슈트라우스가 자기 자신을 헤겔 좌파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좌파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브루노 바우어, 그러니까 헤겔 좌파는 종교 비판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종교 비판을 통하여 정치 비판과 사회 비판으로 나가는 그러한 방향이 설정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종교 비판은 사회 비판과 정치 비판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브루노 바우어를 통하여 베를린 대학 주변에 나타나게 막스 슈트리너라고 하는 학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스 슈트리너, 그 다음에 또 모제스 헤스, 그 다음에 루게, 이런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서 마침내 그 마르크스는 그냥 계몽주의뿐만이 아닌 독일의 낭만주의를 거쳐서 이제 청년 해결학파에 합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에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자였을 때는 칸트와 피테의 심취에 있었는데 이 헤겔의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그런데 36년도부터 청년 해결학파로 들어가게 되면서 마르크스가 그죠? 마르크스가 마침내 해결주의를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관점이 뭔지 알아요. 이게 해겔은 이 청년 해겔학파의 좌장급인 브루노 바우어, 슈티르너, 모제스 헤스, 당연히 포이에르바하가 들어가겠죠. 이런 자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게 되면서 해겔을 비판하면서 종교 비판에서 정치 비판으로 나가게 되잖아. 그런데 결국 마르크스는요, 마르크스는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고, 이 해겔을 죽을 때까지 같이 갖고 가. 해겔을 비판하는데, 이 청년 해겔학파의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해겔을 버리고 이 사람들 쪽으로 가서 발전해 나간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해겔은 끝까지 갖고 가. 그런데 당연하겠죠. 해겔의 철학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 해겔학파는 개박살 나라. 한 몇 년 있다가 프랑스로 가서 사회주의자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정치 선진국이었던 파리로 옮기게 되면서 이 청년 해겔학파와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별을 통하여 이들하고 완전히 비판하는 책들이 이제 막 쏟아져. 그런데 해겔은 비판은 하는데 나중에 후기 작품인 자본론에서도 칭찬을 하거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 이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겔은 청년 해겔학파는 청산하면서 엥겔스와 공동으로 저술한 독일 이데올로기라든지, 그 다음에 신성가족, 이게 엥겔스랑 같이 저술한 거잖아, 공동 저술. 이런 작품들에서 이 목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목표가 이 바우어 학파를 통하여 슈티르너, 포이에르바하, 이런 자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포이에르바하의 태제 11개 역시도 포이에르바하를 까는 거잖아, 그죠? 독일 관념론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까는데, 해겔은 그 역사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본론에서도 해겔을 자기 선생이라 그러고, 이 청년 해겔학파를 아루라 그러면서 해겔 편을 들거든. 땅에 묻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야. 이런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청년 해겔학파에게서 종교 비판을 통하여 사회와 그 다음에 정치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마르크스가 결별하게 되는 지점이 43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을 끝내고 바우어를 통하여 교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바우어가 쫓겨나잖아요, 42년도에. 그러니까 브루노 바우 대학에서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라인 신문의 편집자가 된다고.
라인 신문, 라인이슈 짜이퉁에. 그리고 편집자가 되면서 여기서 칼 마르크스가 라인 지방의 포도주 재배 노동자들에 대한 글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는 걸 공부해 보니까 적용되는 거는, 법이라는 거는 기존 질서에 가진 새끼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쪽으로 법이 해석된다라고 본 거야. 여러분, 이런 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법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법이 해석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파리로 옮기게 되면서 거기서 이미 생시몽주의자였던 하이네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상당히 프랑스의 선진적인 정치와 사회주의적인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독일같이 이런 보수적인 반봉건적인, 절반은 봉건적인 사회, 중세적인 게 남아있는 이런 후진국에서 내가 못 살겠다 해가 이미 프랑스로 이미 이주를 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파리에 살고 있었다고. 근데 거기에 가서 루게와 함께 43년도에 결혼을 하고 예니하고 그 루게와 함께 간다고. 그러니까 라인 신문이 이런 글들을 내면서 정부에서 그 신문을 폐간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43년도에 이제 프랑스로 파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루게와 함께 44년도에도 독일 프랑스 연보가 매년 나오는 책이라고 하는, 번역하면 그런 건데, 그런 걸 창간하는데 경제적 지원을 못 받아서 한 번만 하고 폐간을 하게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두 개의 작품이 실리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겔 법철학 서문과 유대인 문제, 이 두 개가 실리게 되고, 그래서 폐간을 맞게 돼.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바쿠닌도 만나고,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 바쿠닌, 그 다음에 또 하이네, 푸르동, 이런 대가들하고 밤새도록 해겔 변증법 갖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시대에 프랑스에 앞서 있었던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였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프랑스 혁명의 불완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마르크스는 루게와도 결별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 프랑스 혁명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시민사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나타났지만, 그 사회에 노동자 계급을 함께 끌어안는 그러한 정책은 펴지 않는 그런 현실을 이미 해겔에게서도 발견하고 있었다고 봐.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걸 첨예하게 보게 된 게 44년도에 2주 동안 파리에 와 있었던 엥겔스를 만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강력한, 그게 산업사회에서 정점에 있었던 영국의 자본주의의 실정을 듣게 돼. 그러니까 혁명적인 그러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인식과 다양한 사회주의 노선들이 이미 프랑스와 영국에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이 청년 해결학파였던 특히 모제스 헤스 같은 이런 친구들에게서도 독일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이미 그 당시에 쓰여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국의 산업사회에 발달된 상황과 프랑스의 이런 진보적 정치적 이념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독서를 하면서 그가 청년 해결학파와 결별하게 되는 것은 이들의 이념, 특히 바우어가 갖고 있었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인권, 평등, 자유, 헤겔이 말했던 그러한 국가 개념, 그 다음에 또 그때 또 혁명이 나타났던 미국의 독립선언문, 이런 걸 해석한 그 개념에는 너무나 추상적인 거야. 자기가 바라보는 그 사회의 현실의 개인에는 도무지 그 인간의 어떤 그러한 자유와 리베르테와 에갈리테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순점을 엥겔스를 통하여, 영국 상황을 통하여 더 강력하게 듣게 되면서 그 모순점을 보게 되니까 청년 해결학파가 아깝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44년도에 엥겔스를 통하여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의 고정경제학을 이용하여 초기 정치 경제 수고라고 번역됐죠. 그러니까 경제 철학 수고라고 알려진 초기 원고들을 집필하게 되는 거. 거기에서 마침내 마르크스는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게 돼요. 그리고 이 경제 철학 수고가 나중에 1993년도가 돼야 제대로 된 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때 초기 작품들이 쓰여졌는데 여기서 주제가 바로 고정경제학자들, 그 다음에 소외된 노동, 그 다음에 해결변증법 비판, 이런 것들이 이미 나타나게 됐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 청년 해결학파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비판이라든지 사회 비판이나 정치 비판이 결국은 부르주아들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부르주아 계급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청년 해결학파를 결별하기 위하여 쓰여진 게 45년도 엥겔스와 더불어서 쓴 게 바로 디 하일리게 파밀리어, 그게 신성가족이야. 거기에 최고의 비판을 받을 자가 바로 브루노 바우어라고, 여러분. 그 신성가족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의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과 아기 예수의 그림을 형상으로 제목을 딴 그게 바로 신성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뭔가 신비로운 종교적 냄새를 못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 신성 가족에서 청년 해결학파와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루게랑도 프랑스에 같이 가서 독일 프랑스 연보 도이치 프란체지쇼 야르 비셔를 만들었는데 루게와도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결별을 표현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독일 이데올로기예요. 그런데 그 독일 이데올로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유물론, 히스토리쇼 마테리알 리스무스에 대한 그 중요한 이론이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46년도에 출간된다고. 그런데 이때 활동을 하다가 프랑스에서도 쫓겨나서 벨기에에서 정착해. 그러니까 46년도에 44년도 가을에 엥겔스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프랑스에서 추방돼 갖고
벨기에에 가서 브뤼셀에서 한 2, 3년 머물러. 그러면서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엥겔스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초기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벨기에에 도착해서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분트데얼 게르시텐이라고 하는 의인 동맹으로 알려져 의로운 자들의 모임이야. 그게 바로 의인 동맹인데 이게 바로 그 브뤼셀, 벨기에의 브뤼셀에 정착한 그런 독일인들의 반비밀 결사 조직 비슷한 노동자들의 어떤 그러한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냄새가 강한 모임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게 여러분 바이틀링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별하게 되는 이유가 마르크스는 바이틀링은 바로 혁명을 바로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나갔고 마르크스는 아니다, 자본주의가 정점에 도달하여 자연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계급투쟁이 일어나서 이게 전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여 둘이가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의인 동맹에서 나중에 보니까 엥겔스와 마르크스의 이론이 훨씬 낫거든. 그러니까 이 동맹이 이 두 사람에게 원고를 써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특히 마르크스에게 의존하여 우리 동맹을 잘 이끌어 가달라 이래갖고 나중에 영국으로 옮겨서 또한 이걸 계속해서 결성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공산당 연맹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의인 동맹이 공산당 동맹으로 나중에 가게 되는 거야.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런 코뮤니스트쇼 분투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부탁을 해서 쓰게 된 게 바로 혁명의 시대에 쓰게 되었던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작품이야. 1848년도에 나오게 되는 거야. 그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그 혁명의 분위기를 뚫고 자기 고향으로 잠시 돌아가서 신라인 신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노이의 라이니셔 짜이퉁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잠시 독일에 돌아가서 혁명적인 운동을 하다가 거기서도 쫓겨나서 49년도에 마침내 가족들을 데리고 영국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영국에 도착해서 마르크스가 50년대에, 그죠? 50년대에 영국에서 재정적인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본론을 생각하고 이제 자본주의의 정점인 그러한 지역에서 마침내 그의 사고가 무르익어서 역사적 유물론에 대한 그 이론적 정초를 더 철저하게 가다듬으면서, 그죠? 끊임없이 사고를 해서 그 고전 경제학자들에 대한 그러한 경제학적인 요인들을 더 강하게 집어넣어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그 혁명,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57, 8년도에 그룬트리세를 작성하면서, 원래는 그게 자본론이라고 하는 거를 세 권으로 내가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 이게요, 편집이 모든 대가들이 그렇듯이 책이 비슷한 게 많아. 그러니까 이미 44년도에 에코노미슈 필로조피쇼 마누스크립트라고 하는 그 경제철학 수고, 그 다음에 또 이 그룬트리세, 그 뒤에 나타나는 경제철학 비판, 이런 작품들이 이미 초기의 작품들의 정신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론 세 권을 따로 이게 아니라 그룬트 리세로 처음에는 원고만 이렇게 있다가 67년도에 자본론을 내면서 자기가 작품을 낸 건 한 개밖에 없어. 근데 그룬트 리세에서 또 편집하고 또 편집해갖고 6부까지 기획이 됐는데 그게 나중에 마르크스가 죽고 나서 엥겔스와 그 뒤에 편집자들이 낸 책들이 바로 자본론 이상권이잖아, 그죠? 거기에서도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에 대한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그 다음에 루이 보나파르트, 뭐 18일 이런 작품들이 중요한 거는 마르크스의 어떤 그러한 시사적인 내용을 갖고 경제 비판을 한 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일평생 동안 쓴 책들 중에서 프랑스 혁명은 언제나 들어있었어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 인식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에 대한 그 인식,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이 아니고는 마르크스는 자기 자신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나타난 그 모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헤겔과 프랑스 혁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끝까지 갖고 가며, 또한 고전 경제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당시의 자본주의 실정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마침내 자기 자신의 사상의 정점, 그죠? 그 자본론을 통하여, 그룬트 리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칼 막스의 사유가 정돈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국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말년에 10년 정도, 그러니까 64년도에 그 어머니로부터 그게 옵니다. 50년대에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64년도에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재산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엥겔스가 매달 500파운드씩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연금을 받게 해주는 어떤 그런 정책을 쓰게 되면서 마르크스는 말년에, 그죠? 한 70년대부터 83년도까지는 괜찮게 살아요. 그런데 50년대에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자식들이 다 죽고, 아들이 죽었죠, 주로. 장남도 죽어버렸어. 그 과정에 딸들은 살아남아서 딸들 2명이 결혼해서 말년에 손자들하고 놀면서 그리고 73년인가에 뇌졸중이 와갖고 여행을 하면서 온천을 하게 돼. 그때는 단지 단편적인 글들만 쓰고 주로 그런 삶을 살다가 83년도에 죽기까지, 특히 자기 딸이 먼저 죽고 부인이 죽고 그 다음에 그도 금방 죽는 그런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기에 제1 인터내셔널을 64년도에 만들어서 거기서 국제적인 사회주의 활동을, 실천적인 걸 하게 되는데, 이런 실천적인 활동들 때문에 그가 맨날 내가 자본론과 내가 그룬트 리세와 내가 이미 글쓰기를 시작해 놓은 거를 완성하지 못한다라고 맨날 불평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그룬트 리세를 6부까지 기획했다가 일부, 나머지 5부는 완성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빼내서 일부 안에서 자본론 1, 2, 3부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본론을 알기 위해서는 그룬트 리세의 특징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뭐죠? 초기에는 마르크스가 사회의 계급을 두 개로 나누잖아. 두 개로 나눠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로 극단화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으로 가게 되면서 다양한 임금 노동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부르주아처럼 그렇게 잘 살게 되는 그런 현실을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계급들을 다양하게 나눴는데, 결국은 나중에도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 두 개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하면서 뭐 의사와 변호사도 이야기를 하고, 그게 그룬트 리세의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 사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역사적 발전을 통하여 독일의 어떤 그러한 독일이 아니라 역사적 발전을 통하여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정점에 자본주의의 발전이 있다. 초기에 경제 철학 수고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국제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세계적 상황을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서 마르크스는 그런 것들을 수정하게 돼.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경제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게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 속에 놓여 있었던 거야. 변화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것이 노동자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생산력과 생산 관계, 이런 역사적 분석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동일하게 갔지만은, 그 당시에 이러한 경제학 이론들을 그 세계적 상황에 적용시키는 데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 그래 말년에는 농민에 대해, 특히 러시아 농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그 혁명이 꼭 산업화가 절정에 도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점점 더 수정되어 가고, 고타 강령을 발표하기까지, 그죠? 많은 변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그러한 이론들이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조금씩 수정되면서 갔다라는 거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칼 마르크스가 오늘날도 이야기되는 거는 사실은 고르바초프를 통하여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완전한 항복을 하고, 그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되잖아, 그죠? 90년대에.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 특히 후쿠야마의 역사 예언을 통하여 공산주의는 완전한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선언되고, 칼 막스 역시도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럽적 상황은 어림도 없는 거겠지만, 그러나 마르크스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언제나, 자, 요건 예도의 해석이, 예도의 이제 철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러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적용이 자본주의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의하여,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에 의하여 패배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본주의 안에 빈 공간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존재의 빈 공간이에요. 바디우의 해석도 어느 정도 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은 헤겔이 말했던 소외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어. 역사는 언제나 완전한 게 없어요. 모든 역사의 발전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 혁명으로서의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들어있어. 청년 헤겔 학파들이 해석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역사는 완전한 체제도 없고, 완전한 어떤 그러한 그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가 실업의 양태를 낳고,
그 다음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거기에 균형을 맞추려고 할 때, 자본주의가 빵꾸가 났을 때 마르크스의 정신은 언제나 거기에서 되살아났다. 특히 서구의 철학을 대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죠? 그 이후의 철학자들은 전부 다가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 그 이유는 결국은 마르크스가 인간성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역사의 소외를 통하여 함께 소외된 그런 자들에 대한 회복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칼 막스는 함께 나타났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마르크스야.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들어와서 북한의 어떤 그러한 폭력적이고 그런 경험을 통하여 막스가 곡해되어서 알려져 있지만, 칼 막스의 어떤 극단적인 도구마적 해석에 의하여 그런 폭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인류에 있어서의 다양한 어떤 그러한 사례의 역사를 동일하게 남겼지만은, 그것은 바로 칼 막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맞죠? 칼 막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적용되면서 나타난 부작용들은 당연히 이러한 오늘날의 철학자에 의해서 다 비판되고 있습니다. 네오 막스는 그런 관점에서 마르크스를 살리고 그 적용 방식에서 나타난 무수한 그러한 부작용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베르 까미의 저 반항하는 인간도에서도 나타나듯이, 그죠? 좌파든 우파든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양쪽은 언제나 존재의 부재를 갖고 있으며 그 존재의 비존재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승리하여서 소수의 어떤 그러한 슈퍼맨을 만들어낼 때 언제나 거기에는 마르크스의 유령이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데리다는 그 엄청난 뉴욕의 빌딩 숲에서 마르크스의 유령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들레즈의 그 여러분들 아시죠? 들레즈의 그 유명한 철학에서 들레즈가 말했던 그 자본주의가 주는 욕망의 구조의 모든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초인을 이야기하잖아. 그게 뭐야? 그게 바로 마르크스주의를 통하여 나타나는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러한 인간에 대한 억압과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인간에 대한 살해가 일어날 때 마르크스는 가장 밑바닥의 인간들을 통하여 혁명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인류의 최고의 인간성을 함께 회복시키는 쪽으로 언제나 방향이 맞춰져 있었다라.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자는요, 글을 쓸 수가 없게 됐던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러한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시민사회 안에 엄청난 에고이스무스를 발견했다. 엄청난 이기주의를 발견하고 인간이 인간을 압제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이것도 내가 볼 때 형이상학이야, 여러분. 프로레타리아를 도대체 어디까지 지정해야 되는 거야? 그 밑바닥, 사회의 밑바닥. 그래서 사회의 가장 상실된 계급을 회복시키면 사회 전체에 대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도는 앞으로 이러한 마르크스의 사유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해겔 법철학 서문, 신성가족, 그 다음에 유대인 문제, 철학의 빈곤, 그 다음에 독일 이데올로기, 공산당 선언, 그 다음에 각각의 중요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살피지만은 예도는 특히 마르크스의 역사 개념에 대한 것들을 추적하여 역사적 유물론으로 알려진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결을 통하여 재해석되고 그 방법론은 끝까지 해결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살펴서 최대한 마르크스에 대한 읽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며 오늘날 지적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마르크스가 적용되고 오늘날 구멍난 빵꾸난 자본주의 사회에 그런 부정적인 힘들을 어떤 방식으로 되살리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된 적용을 통하여 오해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리라고 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사평론에 가서 들으셔요. 저는 철학자예요. 고전을 갖고 어떻게 가끔 한국적 상황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런 마르크스가 오늘날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언제나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는 곳에서 그 다음에 한 사회 안에서 구멍 뚫린 그러한 비존재가 나타나는 곳에서 자본주의의 흔적 속에 희생된 자들이 나타나는 곳에서 마르크스의 유령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일단은 마르크스의 전체적인 사유 안에서, 그죠? 독일적인 관념론이 프랑스의 선진적인 정치적, 그 다음에 이념을 통하여 영국의 어떤 그러한 경제적 자본, 산업 자본의 어떤 정점에 있었던 영국적 상황이 프랑스 안에서 대립적으로 나타났을 때 막스가 봤던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그죠? 살펴보고 그 마르크스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러한 혁명적 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중요한 거겠죠. 독일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갭들은 바로 헤겔이 말했던 모든 역사의 단계에는 소외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소외는 역사의 발전의 단계에 진리에 속하는 것이요. 그 소외의 한복판에 언제나 마르크스의 그러한 투쟁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역사의 과정에서 마르크스는 역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역사는 인간들의 어떤 그러한 투쟁의 역사였고 인간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걸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이 이제 알티세르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변화될 수 있고 인간의 어떤 그러한 주체의 힘들에 의하여 이 역사는 만들어지는 거라고 봤고 역사는 언제나 이러한 투쟁에 의하여 더 나은 그러한 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살피면서 이제 2편부터는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작품. 이해가 됐어요? 작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마르크스의 사고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